신지원 24세의 삶은 술자와의 싸움이었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는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과 알고리즘을 해독하는 데 특화되어 있었지만 현실에서 그녀가 매일 마주하는 것은 곰팡이 나는 반지하 방의 월세 고지서와 사채업자의 독촉 전화뿐이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남은 막대한 빚은 24세 나이에 그녀를 수많은 아르바이트의 굴레에 가두었다. 그녀는 낮에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으며 새벽에는 물류센터에서 데이터를 입력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그토록 치밀하게 통제하려 했던 삶이 단 1초의 찰나, 한순간의 실수로 얼마나 잔인하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날 밤 서울은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거센 비를 쏟아내고 있었다. 시야를 가리는 빗줄기 속에서 신지원은 낡은 스쿠터의 핸들을 꽉 쥐었다. 마지막 배달이었다. 이 배달만 마치면 3시간은 잘 수 있었다. 피로에 잠긴 눈을 억지로 깜빡이며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변했다. 왼쪽에서 급정거하는 검은색 세단.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빗물에 미끄러진 스쿠터는 멈추지 않았다. 굉음과 함께 그녀는 세단이 아닌 그 뒤를 따르던 특수 제작된 흰색 탑차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 속에서 지원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을 때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탑차의 측면이 찢겨나갔고 그 안에서 정교한 고정장치가 부서진 채 나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산산조각난 거대한 백자 다랑아리가 빗물에 젖고 있었다. 그것이 평범한 도자기가 아님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바로 그때 방금 그녀가 피하려 했던 검은색 세단의 문이 열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검은 우산을 든 비서가 재빨리 그를 따랐지만 남자는 이미 빛 속에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에는 빗방울 하나 묻지 않은 듯했다. 강태준, 28세, 대한민국 재계 1위, 청인그룹의 최연소 회장.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지원을 내려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오직 박살난 도자기에 고정되어 있었다.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는가?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얼음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지원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머릿속 데이터베이스가 공포 속에서 빠르게 검색되었다. 청인그룹, 저 탑차의 로고, 청인미술관, 그리고 저 도자기, 언론에서 떠들썩했던 경매가 50억 원을 호가하던 바로 그 월하의 눈물이었다. 김 비서가 다가와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신지원 씨, 본인 과실 100%입니다. 지금 훼손된 작품은 청인그룹과 알파라그룹 간의 중요 계약을 위해 운송 중이던 핵심 자산입니다. 피해액은 작품 가치 50억 원에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추정액 300억 원, 총 350억 원입니다. 지원의 눈앞이 하얘졌다. 350억. 그녀가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그녀의 가족 전체를 지옥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절망했다. 이틀 후 신지원은 청인그룹 본사 그 꼭대기층에 앉아 있었다. 서울 전체가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회장실은 마치 무균실처럼 차갑고 정돈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네 사고 하나가 내 10년 계획을 망칠 뻔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며 그녀를 응시했다. 그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청인그룹은 현재 경영권 분쟁 중이다. 내 숙부 강민혁 부회장이 이번 계약 실패를 빌미로 나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지. 태주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으로 걸어가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너는 350억을 갚을 능력이 없다. 네가 가진 건 내 몸뚱이 하나와 그 쓸데없이 좋아 보이는 머리뿐.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서류의 제목은 그녀의 눈을 의심하게 했다. 약혼 계약서. 그녀가 고개를 들자 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6개월 동안 내 약혼녀 행세를 해라. 지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강민혁이 나를 공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사생활이 불안정하고 그룹을 이끌 후계자를 만들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방패가 필요하다. 그는 펜을 집어 그녀 앞에 던졌다. 이 계약서에 서명해라. 6개월간 내 완벽한 약혼녀가 되어 3번의 공식 석상에 나와 함께 참석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대외 활동을 수행한다. 그러면 350억의 빚은 유예해주지. 지원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다. 지금 나보고 당신의 인형이 되라고요? 당신의 방패가 되라고요? 태주는 미동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인형이든 방패든 선택은 네가 해라. 이 계약서에 서명하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네 가족 전원과 함께 횡령 및 특수 손괴죄로 감옥에 가든가. 그는 그녀가 거절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지원은 펜을 쥔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뛰어난 분석력,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모든 것이 이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그녀는 아픈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사채업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던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내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녀는 펜을 들어 망설임 없이 계약서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신, 지, 원. 태주는 서명된 계약서를 들어올렸다. 만족도, 기쁨도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김비서, 신지원 씨를 집으로 안내해. 오늘부터 그녀는 내 약혼녀다. 그는 계약서를 서랍에 넣으며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지원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렇게 신지원의 지옥이, 화려한 지옥의 문이 열렸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성이었다. 한강이 발 아래로 펼쳐지고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는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유리성. 하지만 신지원에게 그곳은 숨막히는 빙하의 감옥과도 같았다. 입주 첫날, 태주는 그녀에게 집안의 규칙이 적힌 두꺼운 태블릿 PC를 건넸다. 내 집에서는 내 규칙을 따른다. 첫째,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 둘째, 내 허락 없이 개인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넌 이제 신지원이 아니다. 넌 청인그룹의 안주인이 될 강태준의 여자다. 그의 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다음 날 아침, 최고급 스타일리스트 팀이 그녀의 방을 급습했다. 그녀의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는 모두 사라지고 옷장은 그녀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실크와 캐시미어, 그리고 복잡한 라벨이 붙은 드레스들로 채워졌다. 그들은 그녀의 머리색을 바꾸고 걸음걸이를 교정했으며 심지어 미소 짓는 각도까지 지적했다. 지원은 자신이 정교한 인형으로 다시 조립되는 기분을 느꼈다. 그 과정 내내 태주는 팔짱을 낀 채 무심한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넌 단순한 방패가 아니야. 적들의 시선을 완벽하게 속일 미끼이기도 하다. 태주는 그녀에게 두꺼운 자료처를 던졌다. 강씨 일가의 족보, 주요 주주들의 성향, 청인그룹의 복잡한 계열사 구조도였다. 내일 저녁 이사회가 주최하는 만찬이 있다. 강민혁 부회장을 포함한 모든 적들이 모일 거다. 그 자료 하룻밤 안에 전부 외워. 실수 하나는 용납하지 않아. 그는 그녀의 명석한 두뇌를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도구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지원은 밤을 새웠다. 그녀는 그 자료를 단순 암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분석했다. 강씨 가문의 복잡한 지분관계, 강민혁 부회장과 연결된 사회이사들의 이름, 그들의 과거 투자 성향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 거대한 청인이라는 제국은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재편되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묘한 승부욕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차피 떨어질 지옥이라면 적어도 저 오만한 남자가 자신을 경멸하게 두지는 않으리라. 이사회 만찬이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뒤로 날카로운 탐색전이 오갔다. 태준의 팔짱을 끼고 연회장에 들어선 지원은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특히 여유로운 미소 뒤에 뱀의 눈을 숨긴 중년의 남자, 강민혁 부회장의 시선이 집요하게 그녀를 훑었다. 태준이 조카, 드디어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모양이군.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귀한 분을 모셨나? 우리 급에 맞는 분 같지는 않은데.
태준의 팔을 잡은 지원의 손에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갔다. 태준이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신호였다. 입 다물고 미소만 지어. 태준이 차갑게 응수했다. 제 사람은 제가 판단합니다, 숙부님. 오늘은 청인 바이오의 실적을 축하하는 자리니 사적인 이야기는 접어두시죠.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지원은 자신이 거대한 상어들이 헤엄치는 수족관에 던져진 작은 물고기가 된 기분이었다. 만찬이 중반을 넘어갈 무렵 강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연회장 전면의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축하해야 할 청인바이오의 실적입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재무제표와 그래프가 떠올랐다. 표면적으로는 훌륭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3분기 R&D 비용이 예상치를 18%나 초과했습니다. 태준 회장이 직접 승인한 프로젝트죠. 연 회장 안에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강민혁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18%입니다, 여러분. 수천억 원의 오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경영 능력의 부재 혹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용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태준을 무능하거나 혹은 비리를 저지른 리더로 몰아가려는 정교한 함정이었다. 태준의 측근 임원들이 당황하며 자료를 뒤적였다. 태준 역시 예상치 못한 공격에 말문이 막힌 듯 보였다. 강민혁은 승리를 예감한 듯 미소 지었다. 바로 그때였다. 태준의 옆에 인형처럼 앉아있던 지원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스크린에 떠있는 숫자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천 개의 데이터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18%. 저 숫자는 함정이다. 지원은 테이블 아래로 자신의 작은 클러치백에서 태준이 지급한 새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녀는 어젯밤 외웠던 자료들 떠올렸다. 청인 바이오, 3분기, R&D, 그리고 태준이 아침에 스치듯 말했던 미국 FDA 긴급 승인이라는 단어. 그녀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강민혁이 제시한 예상치가 기존의 국내 임상 비용을 기준으로 잡힌 것을 간파했다. 하지만 3분기에 발생한 실제 비용은 FDA 승인을 위해 급히 추가된 미국 현지 임상 비용이었다. 그것은 비용 초과가 아니라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였다. 그녀는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는 척하며 태준의 허벅지를 가볍게 찔렀다. 태준이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지원은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스마트폰 화면을 그에게 살짝 내밀었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기준 오류, 3분기 FDA 긴급 승인 비용 누락, 강 부회장이 제시한 예상치는 국내 기준, 실제 집행액은 미국 현지 임상 비용 포함, 부록 7-B 확인, 이건 손실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태준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1초간 화면을 응시한 뒤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얼음 같은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여유롭게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숙부님, 역시 꼼꼼하십니다. 하지만 그 열정 때문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놓치신 것 같군요. 태준은 연단으로 걸어나가며 스크린을 조작했다. 숙부님이 말씀하신 그 비용 초과는 사실 우리가 경쟁사보다 6개월이나 앞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만든 결정적 투자였습니다. 태준은 지원이 알려준 대로 부록 7-B의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다. FDA 승인 관련 공문과 현지 임상비용 상세 내역이 뜨자 장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강민혁이 손실이라고 주장했던 18%는 오히려 수조 원의 가치를 창출할 신약 개발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이다. 태준은 강민혁을 서늘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비리나 무능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영 능력의 부재가 아닐까요? 강민혁의 얼굴이 굴욕감으로 붉게 물들었다. 이사들은 태준에게 감탄과 신뢰의 박수를 보냈다. 위기는 완벽한 기회로 바뀌었다. 연회가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지원은 자신이 규칙을 어겼다는 사실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차가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에 멈췄다.
태준이 먼저 내리지 않고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알았지?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어젯밤 주신 자료에 청인바이오의 FDA 승인 일정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에서 미국 경쟁사의 임상 실패 기사를 봤고요. 강 부회장님의 데이터는 그 두 가지 핵심 변수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더군요. 태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윤곽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는 그저 예쁘고 순종적인 인형을 원했다. 하지만 그가 경매장에서 50억짜리 도자기를 깨뜨린 대가로 데려온 것은 그저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그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도 혹은 그의 심장을 겨눌 수도 있는 위험한 천재였다. 그는 처음으로 계약서의 피고용인이 아닌 신지원이라는 여자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얼음 같던 그의 성에 아주 미세한 첫 번째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이사회 만찬 다음 날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신지원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아침 식사를 하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녀를 관찰했다. 어젯밤은 규칙 위반이었어.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지원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질 것 같아요. 그녀의 대답은 솔직했고 도발적이었다. 태준의 입꼬리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짝 올라갔다. 내 패배는 곧 네 패배이기도 하다는 걸 빨리 깨달았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하지만 다시는 내 허락 없이 돌출 행동하지 마. 어젯밤의 승리는 강민혁을 자극했을 뿐이야. 이제 그는 너를 단순한 장식품으로 보지 않을 거다. 그의 말은 경고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다. 태준의 예측은 정확했다. 같은 시각 청인그룹 부회장실에서는 서류가 공중으로 흩날렸다. 강민혁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재떨이를 벽에 집어던졌다. 신지원,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년이야? 그의 충직한 수족인 윤 실장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어젯밤 일은 저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단순한 여자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강민혁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으르렁거렸다. 당장 저 계집의 뒷조사를 해. 뼈와 살을 분리해서라도 갚아야 할 빚이든 숨겨둔 낭자든 약점될 만한 건 전부 찾아내. 그는 지원의 등장이 태준의 계획에 없던 변수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변수가 자신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태준은 지원을 펜트하우스 가장 깊숙한 곳, 그의 개인 서재로 불렀다. 그곳은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비밀 공간이었다. 거대한 책장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지만 태준이 특정 책을 누르자 책장 하나가 소리 없이 열리며 안쪽에 숨겨진 방이 드러났다. 그곳은 최첨단 보안 장비로 가득 찬 마치 벙커 같은 통제실이었다. 아무도, 심지어 김 비서도 이곳의 존재를 몰라. 태준이 방 중앙에 있는 거대한 서버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지원에게 차가운 물 한 잔을 건네며 수년간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냈다. 사람들은 모두 내 아버지가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난 믿지 않아. 아버지는 살해당했어. 지원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범인은 강민혁이라고 확신해. 태준은 모니터 하나를 켰다. 복잡한 코드와 방화벽 아이콘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청인그룹 내부에 거대한 비자금 네트워크가 있다는 걸 눈치채셨어. 강민혁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검은 돈의 흐름이지. 아버지는 그 증거를 이 서버에 남기셨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다.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폴더가 보였다. 하지만 2중, 3중으로 암호화되어 있어. 그룹 내 최고 기술팀도 외부의 해커들도 6년째 이 파일을 열지 못하고 있다. 그는 지원을 바라보았다. 네가 어젯밤 보여준 건 단순한 암기력이 아니었어. 넌 데이터의 흐름, 그 이면의 의도를 읽었지. 그는 지원에게 키보드를 내밀었다. 난 네게 이걸 풀라고 기대하지 않아. 어차피 불가능할 테니. 하지만 네 시선으로 한번 봐줘.
우리가 놓치고 있는 패턴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 가장 절박한 약점을 그녀 앞에 내보인 것이다. 지원은 키보드 앞에 앉았다. 그녀는 태준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지만 화면을 가득 채운 암호 체계를 보는 순간 그녀의 두뇌는 다시 차갑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RSA나 AES 암호가 아니었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복잡한 구조였다. 마치 암호를 만든 사람이 특정 대상하고만 소통하려는 듯한 그들만의 언어였다. 그녀는 밤을 새우기 시작했다. 첫날은 암호의 구조를 분석했고 둘째 날은 가능한 모든 조합을 시도했다. 태준은 서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추는 모습, 문제에 집중할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버릇, 그리고 새벽녘 지쳐 책상에 엎드려 잠든 모습까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책상에 따뜻한 커피를 놓아두었다. 얼음 같던 그의 세계에 처음으로 타인의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셋째 날 새벽, 지원은 몽롱한 상태로 화면을 바라보다가 문득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키메라, 왜 하필 키메라일까? 그녀는 태준에게 물었다. 아버님이 바둑을 좋아하셨어요? 태준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알았지? 그룹 내에서 유명한 애기가셨어. 특히 고대 기보를 수집하는 게 취미셨지. 지원의 눈이 빛났다. 키메라는 여러 동물이 합쳐진 괴물. 이것은 여러 개의 암호 체계가 합쳐졌다는 뜻일 수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아버지 강 회장의 오래된 인터뷰 기사를 검색했다. 그가 가장 존경했던 기사의 이름, 그가 가장 아꼈던 기보의 이름, 그리고 그녀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 강 회장이 생전에 딱 한 번 언급했던 신의 한 수라고 불렀던 오래된 바둑 기보, 용의 눈동자. 지호는 그 기보의 마지막 7개의 수순과 강 회장의 기일, 그리고 태준의 생일을 조합했다.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였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코드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렀다. 굉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접근 허용됨. 화면이 바뀌며 수백 개의 파일 리스트가 떠올랐다.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강민혁의 목소리가 담긴 비밀 녹음 파일, 스위스 은행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정계와 법조계 인사들의 명단까지. 아버지의 죽음을 지시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완벽한 동기가 거기에 있었다. 태준은 화면을 보며 숨을 죽였다. 그의 두 눈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으로 붉게 물들었다. 6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의심이 지옥 같은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지원은 지친 몸을 일으켜 그의 곁에 섰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고통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태준은 천천히 모니터를 껐다. 방 안에는 다시 어둠이 찾아왔다. 그는 지원을 돌아보았다. 모든 것이 바뀌었어.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이제부터 이건 계약이 아니야. 전쟁이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는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다. 그리고 넌 더 이상 내 방패가 아니야. 그의 차가운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다. 넌 내 검이다. 나와 함께 이 지옥을 벨 유일한 검.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피와 복수,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운명으로 뒤얽힌 위험한 동맹이 되었다. 비밀의 방에서 보낸 며칠은 두 사람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 혹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는 공범이자 서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 되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신지원은 더 이상 그 안에서 얼어붙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 성의 일부였고 성주와 함께 적을 겨누고 있었다. 두 사람은 프로젝트 키메라의 데이터를 밤낮 없이 분석했다. 강민혁의 비자금 네트워크는 거대했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이상해요. 지원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강 회장님, 태준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3개월간
모든 자금 흐름이 한 곳에서 멈췄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것처럼요. 태준이 그녀의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 시기에 아버지의 개인 비서실장이던 분이 갑자기 은퇴했어. 오진우 실장.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신뢰했던 분이지. 그분을 찾아야 해요. 지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분만이 이 끊어진 고리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 거예요. 태준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 이미 사람을 붙였어. 강민혁도 그를 찾고 있겠지만 내 쪽이 더 빨라야 해. 그는 오진우 실장이 강 회장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했으며 지금은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신분을 숨긴 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틀 후 태준과 지원은 경호원 하나 없이 단둘이 강원도의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다. 태준은 강민혁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개인 헬기를 이용했다. 낡은 낚시터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던 오진우 실장은 태준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다. 도련님, 여긴 어쩐 일로? 그는 본능적으로 자리를 피하려 했다. 실장님,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정말 심장마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진우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6년간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살아왔다.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가 돌아서려 할 때 지원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실장님, 저희가 이곳에 온 걸 강민혁 부회장도 곧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침묵하시는 건 실장님을 지켜주지 못해요. 오히려 실장님을 가장 위험하게 만들 뿐입니다. 지원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지적에 오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태준의 아버지 선대 회장에게 평생을 충성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회장님은 살해당하셨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를 부르셨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도련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스위스 은행의 개인 금고 열쇠입니다. 오진우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안에는 강민혁의 숨통을 끊어버릴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강민혁 부회장이 절 협박했습니다. 제 아내와 어린 딸을 들먹이면서. 그래서 전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태준은 열쇠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었다. 그는 오진우의 어깨를 잡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서울로 가시죠.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지원의 날카로운 감각이 위험을 감지했다. 회장님! 그녀는 태준을 밀치며 소리쳤다. 두 사람을 겨누고 있던 저격수의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지원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탕! 총성이 울리고 태준이 지원을 안고 바닥을 굴렀다. 총알은 그들이 방금 서 있던 나무 기둥에 박혔다. 강민혁의 수하들이었다. 그들은 오진우 실장뿐만 아니라 태준과 지원까지 모두 제거할 생각이었다. 도망치세요! 태준이 소리쳤다. 오진우 실장은 공포에 질려 굳어 있었다. 또 다른 총알이 날아왔다. 태준은 지원의 손목을 잡고 낚시터 뒤편의 숲으로 달렸다. 하지만 지원을 노린 세 번째 총알이 그녀의 다리를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본 순간 태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려 지원을 감싸 안았다. 총알은 그의 팔을 스치며 깊은 상처를 남겼다. 태준 씨! 지원의 비명과 함께 피가 뿜어져 날았다. 그때였다. 모든 것을 지켜보던 오진우 실장이 결심한 듯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경적을 울리며 저격수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렸다. 도련님, 어서 가세요. 제가 저들을 막겠습니다. 그는 트럭을 몰고 저격수들이 숨어있는 언덕을 향해 돌진했다. 안 돼요! 태준이 외쳤지만 오진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선대 회장을 지키지 못했던 과거의 죄책감을 그의 아들을 지키는 것으로 갚으려 했다. 언덕에서 총알이 비오듯 쏟아졌고 트럭은 이내 중심을 잃고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선대 회장의 마지막 충신은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 두 사람을 구했다. 태준은 피를 흘리는 팔을 붙잡고 불타는 트럭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지원은 이 모든 참혹한 광경에 충격을 받아 몸을 떨었다. 강민혁의 수하들이 물러간 것을 확인한 후 태주는 지원을 부축해 자신의 헬기로 돌아왔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태준의 전담 의사가 그의 팔을 치료하는 동안 지원은 소파에 앉아 자신의 손에 묻은 태준의 피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신을 구하려던 사람의 죽음, 그리고 자신을 구하려다 다친 남자. 의사가 돌아가고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다. 태준은 붕대를 감은 발로 위스키를 따랐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 같았지만 그 눈동자는 지옥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가 지원의 맞은편에 섰다. 무서웠나?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다쳤어요. 태주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의 뺨에 묻은 먼지를 거친 손으로 닦아주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 없었다. 대신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생경한 소유욕이 번뜩였다. 강민혁이 감히 널 건드렸어.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소리 같았다. 처음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널 이용하려 했지. 그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붙잡았다. 하지만 이젠 아니야. 그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 머물렀다가 다시 그녀의 겁에 질린 눈을 사로잡았다. 그 자가 네 머리카락 하나라도 더 건드리면 난 내 손으로 그놈의 심장을 뜯어낼 거다. 이것은 계약의 연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정이었다. 한 남자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내뱉는 맹렬한 선전포고였다. 오진우의 죽음은 그들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을 찍었다. 오진우 실장의 죽음은 펜트하우스의 공기를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만들었다. 그 희생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민혁이 붉은 선을 넘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으며 강태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분노의 낙인이었다. 태준은 붕대를 감은 팔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되어 있었다. 신지원은 더 이상 이 싸움의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죽음을 목격한 공범이었고 태준의 가장 깊은 분노를 공유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태준은 오진우 실장의 장례를 최고 예우로 치렀다. 강민혁의 눈을 속이기 위해 공식적으로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처리되었지만 태준은 그의 유가족에게 평생을 보장할 보상을 비밀리에 전달했다. 그리고 그는 오 실장의 유품을 직접 정리하기 위해 지원과 함께 그가 머물던 강원도의 작은 낚시터 근처 민박집을 다시 찾았다. 그곳은 한 남자가 6년간 공포와 죄책감 속에서 숨어 살았던 흔적들로 가득했다. 방은 놀라울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낡은 옷 몇 벌과 낚시 도구, 그리고 작은 괴짝 하나가 전부였다. 태주는 무거운 마음으로 괴짝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통장 몇 개와 빛바랜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지원은 차마 그것들을 만지지 못하고 방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때 괴짝 바닥에 깔린 신문지 밑에서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더 나왔다. 태준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진우 실장이 마지막 순간에 태준에게 건넸던 스위스 은행 열쇠와 아주 오래되어 모서리가 닳고 다른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태준은 열쇠를 집어들고 분노를 되새겼지만 지원의 시선은 그 사진에 고정되었다. 그녀는 홀린 듯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낡은 건물 현판 아래 두 아이가 서 있었다. 햇살 보유관. 흑투성이 얼굴을 한 어린 여자아이와 잔뜩 경계 심어진 눈빛으로 여자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사내아이. 지원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목에 걸린 옷 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펜던트를 꺼냈다. 그녀가 보육원을 떠날 때 유일하게 가지고 나온 물건이었다. 사진 속 여자아이가 바로 그 펜던트를 목에 걸고 있었다. 이건...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사진 속의 여자아이가 자신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옆에 서 있던 사내아이였다. 아무 감정도 없어 보이는 무표정, 하지만 상처받기 싫어 잔뜩 나를 세운 그 눈빛.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강태준을 보았다. 지금의 냉철한 CEO와
사진 속의 고집센 아이의 얼굴이 겹쳐졌다. 바로 그 순간 잊고 지냈던 기억의 파편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두 사람을 덮쳤다. 신지원의 기억. 비가 쏟아지던 날 보육원 창고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그때 새로 들어온 말이 없는 남자아이가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반쯤 녹은 초콜릿을 건넸다. 울지 마, 울면 약해져. 강태준의 기억.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잠시 그를 숨기기 위해 맡겼던 낯선 곳. 그는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난히 작고 비쩍 마른 여자아이가 눈에 밟혔다. 아버지가 준 비상금을 털어 산 작은 펜던트를 몰래 그 아이의 베개 밑에 넣어주었다. 이건 행운의 부적이야. 언젠가 내가 널 찾으러 갈게. 준이? 오빠? 지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태주는 보육원에서 임시로 불렸던 자신의 어릴 적 애칭을 듣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는 한 번도 잊은 적 없었다. 그 지옥 같던 시간 속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주었던 작은 손. 그가 강태준이라는 이름 대신 준이었던 시절. 넌 고양이 그림 그리던 꼬마?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 350억의 빚도, 이 계약 결혼도,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그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다. 태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 얼음 같던 눈동자가 처음으로 절박한 감정으로 흔들렸다. 그는 그녀를 계약 파트너가 아닌 자신이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아이로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널 잊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관계를 묻고 있던 모든 거짓과 계약의 사슬이 그 순간 끊어졌다. 남은 것은 오직 과거의 아픈 약속과 현재의 잔인한 현실뿐이었다. 감정의 폭풍이 휩쓸고 간 후 태주는 나무 상자 바닥에 붙어있던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다. 오진우 실장이 남긴 진짜 유산이었다. 그 안에는 작은 USB 메모리 하나와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도련님, 만약 제가 잘못된다면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회장님, 태준의 아버지께서 만일을 대비해 저에게 맡기신 보험입니다. 펜트하우스의 비밀 벙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즉시 USB를 서버에 연결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이 들어있었다.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파일이 재생되자 오진우 실장과 강민혁의 목소리가 흘려나왔다. 녹음 시점은 선대 회장이 사망한 직후였다. 오, 실장, 이제 당신도 내 사람이야. 회장님이 그렇게 신뢰하던 심장약, 내가 비타민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도 몰랐던 멍청한 충신. 오진우, 떨리는 목소리. 당신이 회장님을. 멍청하긴. 그는 스스로 죽은 거야. 난 그냥 그가 좀 더 빨리 편안해지도록 도와준 것뿐이지. 이제 내 앞길을 막는 건 아무것도 없어. 태준이 그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내 말 잘 들어. 네 가족을 살리고 싶으면 오늘 들은 건 전부 무덤까지 가져가. 지옥의 목소리였다. 태주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붕대를 감은 팔에서 다시 피가 배어나왔다.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횡령이 아니었다. 명백한 존속살인이었다. 지원은 태준의 피 흘리는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그녀의 눈에도 차가운 결의가 서렸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비자금 장부, 강민혁의 살인교사 녹음 파일, 그리고 스위스 은행의 열쇠. 태주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사흘 뒤 정기 주주총회야. 그의 목소리는 인간의 감정을 넘어선 무언가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강민혁이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을 그날, 우리가 모든 것을 끝낸다. 청인그룹 임시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폭풍의 눈이었다. 수백 명의 주주, 이사진,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하는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 중에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단상 한쪽에 앉은 강태준은 흠잡을 데 없는 수트 차림으로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차갑고 침착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불안에 떠는 계약의 인형이 아닌 그의 가장 날카로운 검이 된 신지원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반대편 의장석에 앉은 강민혁 부회장은 이미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위선적인 탄식과 함께 태준을 가르쳤다. 지난 6개월간 강태준 회장의 독단적이고 불안정한 경영으로 인해 우리 청인의 미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강민혁은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지난번 이사회에서 지원의 기지로 막아냈던 R&D 비용 초과건을 교묘하게 왜곡한 자료였다. 그는 태준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무리하게 투자를 집행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정타를 날리기로 했다. 하지만 단순히 경영 능력의 부재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 악의적인 희열이 실렸다. 강태준 회장이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주주 여러분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밝히겠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거대한 스크린에 한 장의 문서가 떴다. 그것은 바로 약혼 계약서였다. 지원의 이름과 태준의 서명, 그리고 350억 원이라는 금액이 선명하게 보였다. 연 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강민혁은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는 지원을 경멸적으로 손가락질했다. 저 여자는 350억의 빚을 탕감받는 대가로 강태준 회장의 약혼녀 행세를 하도록 고용된 길거리에서 주워온 가짜입니다. 그는 태준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다. 아버지의 유산에 걸맞은 여자를 찾는 대신 자신의 방패막이로 이런 천박한 계약을 맺은 자에게 어떻게 청인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주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사퇴하라, 배임이다, 주주 기만이다, 고함에 빗발쳤다. 태준의 측근들조차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강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의사봉을 들었다. 이에 본 임시의장은 강태준 회장의 즉각적인 해임안을 잠깐만요.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얼음처럼 차갑고 맑은 목소리. 모든 시선이 소리의 근원지 단상 구석에 앉아있던 신지원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백 개의 카메라와 경멸 어린 시선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조절했다. 강민혁 부회장님의 말씀은 절반은 맞습니다. 장내가 다시 술렁였다. 저는 가난합니다. 그리고 350억의 빚 때문에 저 계약서에 서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녀는 태준을 돌아보았다. 태준은 미동도 없이 절대적인 신뢰가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부회장님이 모르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원은 자신의 USB를 연단위 컴퓨터에 꽂았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폴더명이 나타났다. 저는 데이터를 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대한 홀 전체를 압도했다. 그녀는 복잡한 장부를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돈의 흐름을 시각화한 그래프를 띄웠다. 수십 개의 화살표가 청인그룹의 여러 계열사에서 빠져나와 강민혁이 세운 유령 화살을 거쳐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거대한 비자금 네트워크. 지난 20년간 강민혁 부회장님이 청인그룹에서 빼돌린 비자금 총 1조 7천억 원입니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저건 조작이야. 당장 저 미친년을 끌어내! 그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주주들은 스크린에 펼쳐진 거대한 범죄의 증거 앞에서 숨을 죽였다. 지원은 계속했다. 부회장님이 아까 언급하신 R&D 비용 문제. 사실 그건 강 부회장님 본인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누락시켜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던 시도였습니다. 저희가 막아낸 것이고요. 증거 있나? 한 주주가 외쳤다.
지원은 강민혁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증거, 물론 있습니다. 그녀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횡령과 배임만으로는 아버지의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한 당신의 죄를 다 묻기에 부족하겠죠. 그녀는 마지막 파일을 실행했다. 오진우 실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강민혁의 목소리가 지옥의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회장님이 그렇게 신뢰하던 심장약, 내가 비타민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도 몰랐던 멍청한 충신. 멍청하긴. 그는 스스로 죽은 거야. 난 그냥 그가 좀 더 빨리 편안해지도록 도와준 것뿐이지. 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적. 1초가 1년처럼 흘러갔다. 강민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공포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조작된 음성이야. 바로 그때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넥타이를 살짝 풀며 연단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지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자신의 숙부를,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향해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선고했다. 강민혁. 주주총회장의 육중한 뒷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당신을, 나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이 자리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강민혁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이 막혀 있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둔탁한 금소금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모든 것이 혼돈에 휩싸인 그 순간 태주는 주변의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오직 지원만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가늘게 몸을 떨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으스러져라 안았다. 그의 손이 그녀의 뒷머리를 단단히 받쳤다. 모든 폭풍이 끝나고 마침내 두 사람만이 남았다.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강민혁은 조작이야, 저건 모함이야 라고 발악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수사관들에게 팔이 꺾이는 고통스러운 비명에 묻혔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강태준 회장 살해 혐의로 연행되는 현 청인그룹 부회장의 굴욕적인 모습을 담기 위해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강태준은 이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서 마치 폭풍의 눈처럼 오직 신지원만을 자신의 품에 단단히 안고 있었다. 그녀는 가늘게 떨고 있었다. 거대한 전쟁을 끝낸 영웅이었지만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짊어지기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24세 여자였다. 태주는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끝났어, 지원아. 다 끝났어.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지옥이 되어버린 총회장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복도를 걸어나가는 그의 등 뒤로 강민혁이 무너뜨린 청인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었다. 언론은 다음 날 왕자의 귀환과 배신의 몰락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고 청인그룹의 주가는 기록적인 상한가를 쳤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후 며칠간은 폭풍처럼 지나갔다. 강태준은 아버지의 살인범이 사라진 회소를 재정비했다. 그는 강민혁의 검은 돔과 연결된 부패한 임원들을 모조리 속아냈고 오진우 실장의 명예를 회복시켰으며 그의 이름으로 거대한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태주는 더 이상 얼음의 성에 갇힌 고독한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선대 회장이 그토록 바라던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지닌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신지원은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태준의 곁에서 그의 개혁을 위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하며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가 해독한 프로젝트 키메라의 자료는 검찰에 넘겨져 강민혁의 남은 세력을 뿌리 뽑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계약 기간도 끝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태주는 늦은 시간에 지친 몸을 이끌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거실은 어두웠지만 그녀가 늘 앉아있던 소파에 지원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발치에는 그녀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들고 왔던 낡고 해진 백팩 하나가 놓여 있었다. 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태준 씨, 지원이 그를 불렀다. 더 이상 회장님이 아니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슬픈 거리감이 느껴졌다.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청인그룹도 당신도 이제 괜찮아졌어요.
태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지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350억의 빚은 당신의 복수를 돕는 것으로 갚았다고 생각할게요. 아니, 애초에 당신은 그 돈을 받을 생각도 없었겠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이제 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해요. 네 세상? 태준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이 절박함으로 흔들렸다. 네 세상이 어딘데? 내가 모르는 곳이야? 그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가지마. 얼음 같던 남자가 내뱉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듯한 서툰 부탁이었다. 가지마, 지원아. 하지만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린 계약이었잖아요. 전 가짜였어요. 아니, 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서재로 달려가 그가 6개월간 보관했던 그 약혼 계약서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그는 지원의 눈앞에서 라이터를 켰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검은 재로 변하는 것을 보며 그가 말했다. 이건 내 절박함이었어. 널 내 곁에 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내 어리석음이었어. 그는 타버린 재를 내려놓고 그녀의 양뺨을 감쌌다. 널 처음 본 순간부터 그 빛 속에서 박살난 도자기를 보면서도 네 눈을 잊을 수 없었어. 넌 내 방패였고 내 검이었지만 넌 단 한순간도 가짜였던 적이 없어. 그의 엄지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냈다. 넌 내 지옥 같은 세상에 뛰어든 유일한 빛이었어. 그는 그녀의 목에 걸린 그가 어릴 적 선물했던 낡은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매만졌다. 내가 널 못 알아봤어. 준이 오빠가 고양이 꼬마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잊고 있었어.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기댔다. 평생을 외롭게 살았어. 하지만 이젠 아니야. 네가 없으면 난 다시 그 얼음성으로 돌아가야 해. 제발 날 혼자 두지 마. 그는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계약의 입맞춤이 아닌 한 남자가 자신의 운명에게 바치는 간절한 고백이었다. 지원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길고 길었던 상처의 시간을 뒤로 한 채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1년 후 햇살 보육원의 재개원식이 열렸다. 청인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낡고 허름했던 건물은 아이들을 위한 최첨단 친환경 건물로 다시 태어났다. 신지원은 이제 청인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자신의 뛰어난 분석 능력을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곁에서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태주는 지원의 손을 잡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낡은 창고가 있던 자리로 데려갔다. 그곳은 이제 작은 화원이 되어 있었다. 기억나? 태준이 물었다. 네가 여기서 울고 있었는데. 지원이 웃었다. 기억나. 오빠가 반쯤 녹은 초콜릿 줬잖아. 태준은 그 자리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지원은 놀라 숨을 멈췄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두 사람의 펜던트 모양을 본뜬 세상에 하나뿐인 반지였다. 신지원, 20년 전 내가 널 꼭 찾으러 오겠다고 약속했지. 너무 늦어서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더 이상 계약서는 없어. 갚아야 할 빚도 없어. 오직 내 남은 평생의 시간만 있어.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와 결혼해 줄래? 내 방패나 검이 아니라 내 아내, 내 가족, 내 영원한 운명이 되어 줄래? 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태준 씨. 아니, 준이 오빠. 태준은 그녀를 일으켜 세워 안았고 아이들의 환호성 속에서 깊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몇 년 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한때는 얼음 감옥이었던 그곳은 이제 한 가족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태준과 지원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